생각해보면 사계절 중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즐길 수 있는 날들은 며칠 안 되는 것처럼 한 사람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로난 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건 앞으로 살면서 틈틈이 이어질 슬픈 일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아닐까. 부끄러움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앞으로 슬픈 일들이 적지 않을 내 인생이지만 슬픔을 이겨내는 힘을 잘 길러 염치 있는 어른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어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나를 설명하고 싶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우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YTN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는 저자 김혜민의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펴낸 곳은 시크릿 하우스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새싹 어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믿을 만한 어른이 없다. 닮고 싶은 어른이 없어 라고요. 그런데 이 푸념에 어른으로서 응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른답다는 건 무엇일까?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 어른의 역할은 뭘까? 생각이 깊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내가 대답해 주겠다. 내가 어른으로서 대답을 해주지. 작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책 머릿말에 중간에 살짝 꼬리를 내리시며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라며 몇 문장을 덧대기도 했어요. 실은 작가 스스로도 이 책에 쓴 만큼 잘 살지 못했고 잘 살아가지도 못할지 모른다고. 쓰다 보니 본인의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과장과 포장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해서 그저 이렇게 살고 싶다는 바람과 결심 정도라고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서 이건 작가의 글이기도 하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문장이에요. 인생을 가속시키는 엑셀 같은 책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멈추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브레이크 같은 책이길 원한다고요.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이곳이 자작나무 숲이 멈추어 서서 늘 돌아볼 수 있는 풍경의 장소이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저 대신 이 뜻을 아주 적당한 문장으로 가름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책의 문장들이 단단합니다. 뭐 꼭 선정된 주제가 그래서라기보다는 어느 챕터 하나 버릴 것이 없어 책이 묵직해요. 이런 책은 보고 나서 실제로 300페이지의 책보다는 훨씬 더 실제로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리 뒤집어 보고 또 저리 뒤집어 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가는 20살을 어른 1년 차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른 21년 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댓글로 서로들 어른 몇 년 차들이신지 고백 좀 해볼까요? 그럼 이제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별일 없어? 라는 말의 비밀. 남의 행복을 대하는 태도. 손쉽게 자주 건네는 인사 별일 없어? 라는 질문과 별일 없어 라는 답변 속에 진짜 숨은 마음을 알게 된 건 30대가 되어서였다. 어느 순간 상대방이 별일 없어 라고 하는 말보다 별일 있다는 답변에 내가 더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대의 별일 없음이 슬펐다기보다는 쟤는 무슨 팔자가 저렇게 편해서 별일이 없어 라는 질투였고, 상대의 별일 있음이 기쁘기보다는 봐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차라리 내 형편이 더 낫네 라는 위안이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속담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슬픔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회사에서 치욕을 당했을 때,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러한 일들에 함께 화내고 슬퍼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정말 어려운 일은 상대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다. 집을 샀을 때,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성과를 얻었을 때, 축하해, 잘 됐다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내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상대의 행운에 숨겨진 불운을 혼자 찾아내며 에이, 저럴 바에는 저런 행운이라면 없는 게 나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손에 가득 쥔 사탕에 울고 웃는 아이가 아닌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어른이 돼야 하는데, 사이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널뛰기를 하는 내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 조언을 던지는 내 진짜 마음. 별일 없다는 말에 반응한 내 속내를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내가 상대에게 했던 조언의 민낯에 대해서도 깨달았다. 내가 20대를 돌아보며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에는 누군가에게 한 조언들이 떠오를 때다. 당시에는 내 조언을 상대가 원한다고 생각했고, 상대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세기의 지혜라고 착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건 조언을 빙자한 상대를 향한 비난이었고 나의 오만이었다. 너는 왜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해?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하는 비난과 폭력을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곱게 숨겨 우아하게 쏟아내고 있었다. 어른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구하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함보다는 공감과 위로를 얻기 위함인데, 나는 충고를 던지는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 속내를 상대가 모를 리가 없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러한 오류를 행하지만 이제는 조언 따위는 집어치우고 들어주고 격려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 지금까지 자기 고백을 했으니 자기 위안을 하자면, 그래서 나는 남의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연습을 시작했다. 하루에 꼭 한 명 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을.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그저 행복을 빌어준다. 남의 불행을 소비하면서 위안받는 대신 남의 행복을 빌어줌으로써 나의 상황으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법을 선택했다. 나의 기도에 남의 기도를 한 줄 끼워 넣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픈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한 줄 얹었고, 나의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한 스푼 넣었다. 성미정 시인의 시 김혜수의 행복을 비는 타자의 새벽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연예인 걱정을 하는 김혜수와 동갑내기인 시인의 고백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주제 높게 나보다 몇 배는 예쁘고 돈도 많은 김혜수의 행복을 빌고 있는 속내에 대해 고민해도 답도 없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 것보다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고백한다. 시인은 그러다 보면 그 행복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닿지 않을까 기대했다. 책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 이 시를 소개한 정재찬 교수는 비록 지금 내 패는 별로지만 내가 빌어준 복이 돌고 돌다 보면 내게로 돌아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며,
그러니 생판 모르는 타자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푼수가 사실은 타짜라고 설명했다. 어릴 때부터 구급차가 지나가면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안녕이 그저 좋았던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타인의 행복과 안위를 비는 것, 바로 이 마음을 별일 없어 라는 대답에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패로 만들어 인생의 진짜 타짜가 되고 싶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별일 없음을 간절하게 빈다. 좋은 생활인, 꿈을 대하는 태도. 내 꿈은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사는 좋은 생활인이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는 좋은 생활인의 삶의 태도를 말해준다. 시인은 단순한 살림으로 삶은 풍요롭고 단단한 내면으로 아픈 희망차고 단아한 기품으로 주위가 다 눈이 부시다고 노래했다. 나에게 단순한 살림은 생계 걱정을 넘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경제력을 말한다. 과도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인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유무는 삶의 모습을 대단히 많이 바꾸지만 소형차든 재벌 회장의 외제차든 삶의 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좋은 생활인은 이런 조건만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느끼는 감정을 모두 생활로 받아들이는 일상의 득도함이 필요하다. 나의 첫 번째 책, 눈 떠보니 50에 나온 인터뷰이들은 1등을 하겠다는 각오나 빅픽처를 그리지 않았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보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 순간순간 단순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당연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나의 한 걸음이 산을 오르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길 바랬다. 일상이 만사라는 생각으로 단순하고 단단하고 단아하게, 그렇게 모두는 자신의 생활에 충실한 좋은 생활인들이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목표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닌 삶의 소소한 계획을 쌓아가는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로 하지 않던가. 대통령, 건물주, 과학자 등 원대한 꿈을 말했던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 꿈은 좋은 생활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꽃비가 내리던 봄날, 급하게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춰서다 넘어질 뻔했다. 신경질도 낼 만한데 배달기사 청년은 막 벙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이문재 시인의 시 봄날의 한 장면이다. 그 청년은 좋은 생활인이 분명하다. 시인의 말처럼 좋은 생활인의 날은 독한 마라탕이나 매운탕이 아닌 계란탕처럼 수운한 봄날, 이른 저녁이 반복될 것이다.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생활인이 된다면 일생이 행복한 승리자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았나요? 수운한 봄날에 이른 저녁이 반복되는 게 가장 행복한 생활이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태도. 어른이 될수록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한다.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끌고 오기 때문이다. 이처럼 후회 없고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선제 조건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일은 무엇인지,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것을 싫어하고 못 견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배우자와 직업의 경우,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두고두고 삶이 편안하다. 하지만 모두가 점쟁이처럼 자신을 잘 알아서 딱 맞는 짝을 만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지금 와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물을 수도 없는 일이 더 많다.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알아간다면 최악의 선택을 차악으로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어른으로 살면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꽤 강력한 무기이며 힘이기 때문이다. 나를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은 인생을 살면서 꼭 가져야 하는 초능력이다. 초능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힘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힘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지만 이 능력이 발휘되면 폐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무기는 자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욱 강해질 수 있다. 부족한 나를 알면 오히려 더 쪼그라든다고? 그렇지 않다. 나의 단점과 부족함을 알게 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타인의 과도한 비난이나 일의 실패 속에서 나를 지키고 구원할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더럽고 치사한 꼴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이를 때려치울 수 없는 노릇이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살핀다. 내 마음을 지켜보고 내 몸을 관찰한다. 감정의 풍랑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 쉽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속을 시각화하기도 한다. 늘 정량의 물을 찰랑거리게 담고 있는 컵처럼 내 안에 비커를 두고 저 인간이 하는 악담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내 일의 실패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수위를 조절한다. 그러다 내가 만든 기준치를 넘어서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을 한다.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번쯤 나를 버려도 되겠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 사람의 무례함에 눈 감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어느 것도 나의 존재보다 이상이 될 수 없다. 나를 알면 존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며 나를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도 지킬 수 있다. 개그맨 정영도는 웃기지 않은 개그맨이라는 비판을 받고 괴로워서 무한도전을 하차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자신은 웃기지 않은 개그맨임을 인정하게 됐다. 그 후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유머를 구사했고 결국 무한도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미친 존재감이 됐다. 개그우먼 김지선은 세바퀴에 출연 중일 때 슬럼프에 빠졌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경실, 조혜련 등 입담이 대단한 개그우먼들 속에서 자신은 그들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풀이 죽었는데 그때 이영자 씨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한다. 너는 국민 며느리여. 넌 웃길 필요가 없어. 우리가 웃기면 넌 그냥 웃어. 그러면 시청자들이 널 보고 웃는겨. 이 말을 듣고 김지선은 세바퀴에서 나만의 역할이 있구나를 깨달았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나친 경쟁과 반목, 냉소와 이기심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나의 성품과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자신과 내가 가진 성품과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 모르는 자신이 서로 핥히고 싸워 만든 결과다.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20대 어른들이 내게 PD가 되는 법, 방송국에 입사하는 법을 물어올 때가 있다.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너는 왜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니? 왜 PD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 대신 너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 라고 먼저 묻는다. 그러면 그들은 역공을 당한 사람처럼 당황한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에 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 어떤 일이어도 상관없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네가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이 보일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면서 동시에 보잘것없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떠나라. 그 여행의 끝에는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처지보다 과하게 행동할 필요 없는 적당함과 안온함이 기다릴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날에 대한 태도. 한국인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블로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는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에게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했다. 축배를 들만도 쏟아지는 인터뷰에서 여러 말을 쏟아낼 만도 한데 수상 직후 그의 발걸음은 연극 공연장을 향했다. 과거의 작품으로 탄 상보다 지금 하고 있는 공연 연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깐부라는 대사 덕에 깐부 치킨으로 광고를 제안받았지만 그는 깐부는 이 작품의 핵심 요소인데 이를 이용해 광고를 찍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가 1등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졌지만 3등에게 이겼잖아요. 다 승자예요.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생의 기쁜 날에 비추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엿보였다. 오영수는 여전히 연극 무대를 지키고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도 마찬가지다. 수상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당신의 최고의 순간이냐라는 질문에 아카데미 수상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꼭 최고여야 하나요? 최중 하면 어때요? 우리 그냥 다 함께 살아요 라고 답했다. 비록 그녀는 이혼하고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한 생계형 배우였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이혼녀, 엄마, 여배우, 할머니, 노인의 한계를 두지 않으며 배우의 필모그래피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정상에 올랐다. 윤여정 역시 기쁜 날은 지나갈 일이라는 걸 알기에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 나영석 PD는 윤여정은 허황된 꿈을 꾸거나 야심차지 않다고 평했다. 영화 미나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사람들이 이러다가 아카데미까지 가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윤여정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응대했다. 윤여정은 평소 종종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고 인생에는 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실망감에 마음이 상하느니 기대를 아예 안 하다가 보너스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고 여긴다는 말을 자주 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18년은 나에게 중요한 한 해였다. 꿈이었던 첫 책, 눈 떠보니 50을 출간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셀럽 김민식 PD, 정재찬 교수와 함께 북 콘서트도 열었다. 그해 제작한 라디오 다큐멘터리로 상도 받았다. 어느 해보다 일로 인정받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북 콘서트가 열린 날에는 벅찬 감정과 흥분으로 모든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도 며칠 동안 몸과 마음에 여진이 남아 있었다.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이벤트들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깨달은 것은 기쁜 날도 지나가고 다시 내가 사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말은 힘들고 슬픈 일에만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기쁜 날에도 적용되는 것을 이때 알았다. 이 말의 유용성을 깨닫는 순간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보석 쇠고기에게 반지 안에 승리의 기쁨에 취했을 때 마음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쟁에 패했을 때 용기 낼 수 있는 글귀를 넣으라고 명령한 것이 이 문장의 기원이다.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일도 최고 영광스러운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는 세공인의 지혜가 응축된 문장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 자연스럽게 어떠한 일이든 과도한 기대나 상상은 하지 않게 됐다. 두근거림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두근거림으로 평온한 일상을 방해받지는 않을 정도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 개인 인생 속에 돌아보면 기쁜 날도 슬픈 날도 그저 하루뿐일지 모른다. 지금 너무 기뻐 구름 위를 걷는 것도 너무 슬퍼 땅끝을 기어가는 것도 그저 하루일 뿐. 기쁜 날과 슬픈 날이 날 때와 죽을 때처럼 인생 과정의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인다면 모든 날들을 그저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날들의 끝에 기막힌 세월을 살아온 나에 대한 존중감과 존경심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시간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준 시간들이니 말이다. 그럼 우리도 배우 오영수처럼 자신에게 괜찮은 놈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어른이 될지도 모른다. 나의 퇴임사를 상상해 본다.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 마지막 출근. 회사 생활하면서 낯설었던 이 단어가 시간이 흐르니 익숙해진다. 신입사원의 설렘보다 퇴직사원의 두려움이 훨씬 마음에 닿았고 신입직원 입사 공시보다 퇴직직원 퇴사 공시가 더 눈에 들어온다. 꽤 많은 퇴직 선배들의 은퇴식을 지켜봤다. 선배들 모두 덤덤한 척하지만 목소리와 손은 세심하게 떨린다. 공통적으로 덕분에와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 무엇이든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뒤돌아보면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늘 곁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다. 마지막에 주는 선물인지 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한 마음은 미움, 질투가 아닌 감사로 바뀐다. 꽃잎이 피고 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던 어느 봄날,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배가 퇴직을 했다. 그 선배의 퇴임사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다. 나는 이 퇴임사에서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에 두 가지 중요한 문장을 발견했다. 퇴임합니다. 30대, 40대, 50대 시간의 모래밭에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불편했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했습니다. 덕분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큰 힘 돼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산 같은 믿음 늘 잊지 않겠습니다. 인생 2라운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듭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분적으로 불편했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선배의 회사 생활도 희로애락, 영욕이 다 담겨 있었다. 함께 뜻을 만들어가던 이들에게 비난을 받은 때도 있었고 그들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내려놔야 하는 일도 있었다. 밉지 않았냐는 질문에 선배는 남을 미워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일임을 깨닫고 미워하는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제3자, 남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는 불평하는 일을 멈췄다고도 했다. 그는 불행과 좌절은 비례하더라. 일상 속에서 동료, 선후배와 만나고 헤어지고 그 과정에서 평생 갈 동지가 생기는 거지 뭐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그의 퇴임사처럼 시간의 모래밭에서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황량한 직장 생활을 버티고 있다. 부분적으로 불편했지만 전체적으로 행복했다. 이 말을 들으며 조직 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결국 인생이 이 한 문장으로 축약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이 어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불편하나 불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가겠다는 문장을 퇴임사로 남긴 선배 역시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다. 대선철에 그의 이름 석자가 필요하다는 곳에 이름을 빌려주지도 않았으며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손녀를 돌보고 꾸준히 해오던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며 일상을 보내고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흘려보내주는 선생의 역할도 함께 공정한 선거가 왜 중요한지 유튜브로 교육 영상을 찍는 등 자신의 궤적 안에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선배의 현재 모습이 언론인으로서 화려한 조명을 받던 시절보다 더 빛나 보이는 건 그의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 아닐까. 나의 퇴임사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